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예보로는 36도라고 됐는데 지금 몇 도인지 좀 알아보세요. 서울 시내의 체감온도보다는 저 전라북도 잼버리 하고 있는 그 각국 그 선수들이 얼마나 더위에 시달리고 불평을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방송을 하는 저도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하필이면 그놈의 폭염이 또 잼버리에 와서 그냥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운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집권 2년 차가 됩니다. 근데 저의 짧은 기억으로 YS와 DJ의 집권 2년 차를 좀 회상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무슨 뭐 큰 혐의가 불거져 가지고 무슨 재판을 받거나 또 불행한 최후를 스스로 마무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경력도 그리고 정책도 진행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는 지금 칭찬보다는 비판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김영삼 대통령을 예를 들자면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와의 3당 합당으로 소위 군사정권의 후계자들과 보수 대통합을 이룩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화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간신히 김대중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추격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했어요. 당선해서 맨 처음 걸었던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참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표 같은 거 함부로 쓰는데 니들 잘못 쓰고 비밀로 돌리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걸린다. 뭐 이게 거의 뭐 화폐개혁에 버금갈 정도의 한국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도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한때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이제 취임 2차 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고 있는 요쯤 시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패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초짜 아마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전에 청와대부터 바로 세우라 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주목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YS의 당시의 참모들, 그 정치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직한 그런 개혁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고 나중에 평안하게 삶을 마치는 무난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을 이은 김대중 후보. 김대중 후보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거의 입지전적인 그 노력 끝에 오랜 망명과 삶과 죽음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끊임없는 그 투쟁과 노력으로 드디어 대통령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올라서자마자 YS 후반기, YS 시절의 후반기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확 닥쳐가지고 소위 IMF가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경제 실명화 운동으로 벌어진 어떤 후유증 때문에 그것이 좀 가중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IMF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선자 김대중은 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통폐합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쓸데없이 정부의 돈을 많이 풀었던 거 다시 회수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도 했고 그 안에 물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핏 생각나는 것이 63빌딩 소유주 그 양반이 약간 정부에 부채가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또 운영을 좀 잘못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63빌딩을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당시에 소문으로는 김대중 캠프의 좌장이었던 어떤 권아무개 그리고 당시에 통일부 장관인가 뭘 했던 이재정 장관 한때 그 경기도 교육감 했죠.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63 빌딩을 소유주를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아무튼 그 사람은 그 후에도 뭐 앙앙물락하고 뺏긴 것을 안타까워했고 특히 그 이희호 여사의 온로비 사건에도 63 빌딩 그 회장의 부인이 또 관계했죠. 관계를 해서 이형자라고 이형자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온누비 사건에 뭐 얽히고 뭐 김태정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부인이 끼고 아주 복잡한 스캔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집권 2년 차에 김대중 대통령의 과감한 대북 평화공세 이것이 한때 굉장한 인기를 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타는 배후에는 북한이 공짜로 뭘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무리한 후원, 현금 후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시키는 주역이 됐다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중도 보수의 입장을 분명히 몇십 년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김대중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보수파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김대중 타쟁이하고 막 화떼기를 막 내요. 그러나 제가 무슨 누구 특별히 지지하고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과 잘못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적어도 그가 통일의 그 열망을 그래서 한때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가깝게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북한의 김정일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배신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DJ가 평안 수단공원에 도착해가지고 평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단둘이 차 안에서 김정일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후일담이 드러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뭐 설입니다만
김정일이가 김대중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와 뭐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핵무기 그런 거 절대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은 그걸 믿고 싶어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액의 돈이 전달된 것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어떤 활동, 긍정적인 평가마저도 많이 묻혀버리는 그런 계기가 김대중 집권 제2차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이제 케이스를 지금 붙이자면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임기 제2차년도에 들어섰습니다. 2차년도에 들어섰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야당의 거센 반발, 특히 이재명을 필두로 한 야당의 거센 하여간 반발. 거기다가 이번에 잼버리 사건까지 벌어져 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운이 참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운이 참 없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라북도에서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뭐 이거저거 준비하고 예산 따고 하는 걸 보면 뭐 여러분 신문 잡지 보면 다 나오죠. 웃기지도 않아 이 사람들. 조선일보에도 그거 많이 나왔죠. 예산 1171억 중에 아이들 야영장에 192억만 내고 조직위원회 운영에 740억이 들었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김관영 지사가 이제 동네 북처럼 얻어 터지는데 사실은 누굽니까? 그 송하진 지사가 두 번 재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벌린 겁니다. 네? 김관영이도 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역은 송하진이에요. 송하진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전주 현장에 가보면 개인적으로 사람은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시비 그런 거 없어요. 전라남도 뭐 지사처럼 부정부패 문제 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나중에 됐다가 쫓겨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송하진은 그런 문제는 깨끗한데 고려대학 나온 사람인데 뭐라고 할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좀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 잼버리를 만드는데 송하진 씨가 이것을 끌어오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카르텔들이 막 이거저걸 막 붙여가지고 고속도로 만든다 무슨 뭐 비행장을 만든다 이걸 해가지고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 그런 작업이 이 뜨거운 이번에 아주 특출한 폭염과 겹쳐가지고 잼버리에서 팡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에서 철수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걸로 방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더위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목요일 근처에 막 폭풍이 다가온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하수시설, 배수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 좀 영국이 한 4,500명, 미국이 뭐 한 2,000명, 그리고 뭐 싱가포르 몇 개 빠져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43,000명인데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 맞고 거기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철수한다 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벌어지니까 그거 준비한 사람의 엉성한 준비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라남도 출신이어서 전라남도 문제만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뭐 사세장 전라남도의 하나인 광주의 5.18 문제만 좀 잘 정리하면 그래도 전라남도와 광주의 사람들의 명예 이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그냥 북한 빨갱이들에서 그냥 뒤집어 쓴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4,246명인가 되는 비공식 통계 유공자 중에서 광주 현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엉뚱하게 그 이름 낀 사람들, 국회의원 하는 사람, 도의원 하는 이 나발이들, 언론인들, 종교인, 신부 이것들을 다 빠져라 이거야. 여기 가짜들을. 왜 거기에 끼어있어서 정부의 돈을 받아먹고 광주 정신을 우습게 만드냐, 진흙탕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광주의 순수한 광주 시민으로부터 크게 지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자진 사퇴하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엉뚱하게 갔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는 그래도 전라남도보다 좀 점잖고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그래서 한결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니까 한 수 더 떠. 이건 건이 됐다고 막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옛날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명절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대의정치 이걸 만든 건데 당시에 막스 웨버도 베버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사람도 자본주의가 좀 우습게 되어버리면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합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이 글씨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막스 웨버의 글씨입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망한다 이거예요. 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천민 자본주의예요. 당시에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천민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화해와 사랑과 존경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당시에 약간 신분상으로 평가절하를 받고 있던 유태인들이 막 무조건 돈을 벌어갖고 그냥 이권을 동조하고 그걸 가지고 이권을 권위를 가지고 행세하고 이런다는 거야.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렇게 되면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이렇게 천민 취급을 했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후에 광범하게 다른 용어로 소용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건전한 경제활동, 적절한 소득 배분,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을 사회에 의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데 쓰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지들 돈만 먹고 사는 이것이 한국형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저것들이 무슨 자본주의냐 이거야. 저거 돈치기 하는 놈들이다 이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논리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새 보면 주사파니 친북 세력은 도덕적으로는 말도 아니게 타락했어요. 이건 뭐 일일이 매거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잠시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아무개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입에 올리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혁신위원장으로 뽑은 이재명이는 오늘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니들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다지만 별거 아니잖아. 니들 도둑질 다 해먹고 그러잖아.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라북도 새만금의 잼버리는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올시다. 문재인이가 만든 거예요. 문재인. 그리고 이 더위에 이 땡볕 더위에 4만 명이 넘는 당신은 그렇게 많이 예상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몇만 명이 모이는 잼버리를 그 광야에 늘 그냥 진흙판을 채워서 만든
조성된 땅 아닙니까? 벌판에다가 뭐 샤워니 뭐 무슨 화장실이 만들면 얼마나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데다가 그걸 해서 차라리 몇 년 전에 했던 저 강원도 고성에서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원주에서 하자 아니면 무주 구천동 그 이쪽 야영지 그런 데서 하자 하는 걸 일부러 억지로 그걸 새만금으로 끌어가는데 정치하는 것들에 이권 카르텔이 작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는 문재인이가 싸놓고 간 똥을 윤석열이가 뒤집어 쓴 거야. 거기 비까지 와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먹고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적 불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문제를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소위 전민 자본주의 입장에서 다시 좀 얘기하자면 그 유태인의 그 이기적인 그 경제 이득의 추구 이런 것 때문에 막스 웨버는 기독교적, 종교적, 사회적 그 특기적 권리를 유태인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상승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뭐 저도 책에서 봐서 코트합니다만 명절날에 어디 시골을 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 사람들이 막 줄 서가고 예매하고 그러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특셀 자리를 2개를 예약해서 2개를 예약하고 자기 혼자 탁 타고 와요. 왜 옆에 엉뚱한 사람은 그냥 땀 냄새 나고 귀찮으니까 나 혼자 타고 간다. 이것이 소위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니면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사람이 시끌벅적하면 귀찮아. 그게 3인용 티켓을 사가지고 딱 자기 양쪽 비워놓고 가운데서 딱 영화 보고 오는 거. 이런 멘탈리티를 천민 자본주의. 내가 내 돈으로 사는데 야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이 이 나라의 팽배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얘기로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슬그머니 어디 부닥쳐갖고 넘어진다고 난리 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며칠 누웠다가 또 진단서 끊고 진단서는 또 저 의사들이 잘 끊어줍니다. 요거 하면 뭐 2주 3주 막 그래갖고 돈 뜯어내는 일, 보험 뜯어내는 일.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놈, 그, 요걸 하면, 제기를 18나 이 세상 안 살아버리겠다. 이런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하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로 노력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보장받고 그 기회가 보여지는 사회가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회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웃기고 앉아있네. 니들이 무슨 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냐. 니들로 다 선거할 때 표 사고 돈 주고 지랄 발광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민주당 하는 거. 전당대회 내 돈 돌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큰 도전이 다 많아. 그런데 이 문제를 빨리빨리 그 법치주의를, 실천하라고 아우성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윤석열도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네? 자기도 권력의 이 소위 균형 상태에서 법치와 질서를 주죠. 이 규율이 있어야 돼. 근데 요새 간신히 박영수를 구속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왜? 박영수는 윤석열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연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구속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옥죄는 거예요. 앞으로 별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대법원에서 김명수라는 자가 이제 고향 앞으로 가고 빠지게 될 경우에
이 나라 대부분이 그래도 국민의 요구에 상당히 순응하는 그런 민중의 국민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박영수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50여 클럽 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재경이니 뭐 김누구니 광누구니 권순일이니 그 중에는 참 웃겨요. 박근혜 대통령 막판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최재경 변호사도 거기 끼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박영수를 추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가장 가까운 밑에서 속된 말로 사쿠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최재경이가 추천한 그 박영수, 그리고 또 이쪽 정치권에는 박지원이가 추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목포의 선후배예요. 박지원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최재경이가 추천한 사람이 박근혜를 특검에서 조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가 얘기 안 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가지고 막 올리고 내가 치고 받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은 운이 없어. 그리고 적어도 새만금 잼버리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지금 총리를 내보내서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박복윤 문체부 장관도 뭐 이상한 옷 입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마무리를 그나마 그렇게 일단 폭망 좀 한 상태지만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이 잼버리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한 7, 8개월 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7, 8개월, 7월이니까 8개월, 9개월 후에. 그런데 이번에 총선거에서 윤석열의 소위 국민의힘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후반부, 이 남은 2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그 임기 중간쯤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행되는 선거입니다. 23대 내년 4월 10일이지? 4월 10일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온갖 지혜와 전략을 다 짜야 할 입장이에요. 이 선거에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YS와 DJ 둘이 얘기했죠? YS를 이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DJ를 이은 사람이 노무현인데 아무튼 노무현은 그때 어떤 환경이었냐면 민주당 정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정상회담을 하고 갔다 온 이후로는 김대중 근처에는 완전히 좌파가 다 싸우고 있었어요. 우파나 중도파나 근처 얼씬도 못해. 나는 지금도 실감 납니다만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시인, 뭐 미투로 걸렸던 어떤 시인, 그 양반이 하고 막 평양에 가서 그냥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회담에 뒤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쇼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통일에 지가 다 가져온 것처럼 난리를 치고 보고 기가 막혀요. 민주화와 통일을 그때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갓난 신고를 거쳐서 투쟁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와서 그냥 통일 다 된 것처럼 차치고 포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의 중후반의 멤버는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중도 보수 세력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까무개져버리고 친북 그리고 그 안에 상당수의 주사파 친중파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이 이 나라의 정치에 남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적어도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의 그의 오랜 기간 동안의 민주화 투쟁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 안 하면 그 근처에서 같이 했던 저 같은 사람은 인생이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그걸 이어온 어떻게 노무현이가 후보가 됐느냐 하는 얘기는 뭘 빼기로 하고요. 그래서 노무현도 그 유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친하다는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여기저기서 나는 그 사람이 절대로 빨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제 쇼맨십도 강하고 어제 나서기도 좋아하고 그 남자야 당연히 그런 거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꼭 제가 결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FTA 참여를 하게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도 하고 나름대로 약간 중도에서 중도 좌파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런대로 대통령이 이걸 잘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글을 싸고 있었던 소위 좌파 카르텔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자식이 말이야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우리 말대로 안 하고 말이야. 지 아이디어 내려고 하네 이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 사람들에게도 노무현은 막판에 상당히 거부를 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마지막에 나는 항상 쓸쓸했을 것이다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좌우당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명박의 멤버들은 YS의 멤버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민추라고 있죠. 민추 중에서 DJ파하고 YS파가 있는데 YS파가 거의 나갔어요. 그러니까 YS 제2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큰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들 자신의 그 이권 카르텔 때 끼어가지고 BBK니 뭐니 이런 거 걸리고 그리고 또 당시에 워낙 거센 야당 공세 때문에 좀 휘청거렸고 그것을 잘 막아주는 정치 기획자가 좀 부족했어요. YS 주변에 좀 부족했어요. 그 YS가 예를 들면 좀 보세요. 4대 강보 만들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옳았어요. 다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때 들어와서 막 때려 부시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쇠고기 파동 가지고 그냥, 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게 만들고,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YS 근처에 있는 정치 기획자들이 YS를 돕지 못했어요. 돕지 못해.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참 안쓰럽다. 욕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쑥 나와가지고 요새는 전부 윤석열 캠프로 나갔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의 거의 90% 이상이 옛날 YS 사람들입니다. 요새 뭐 이동관도 그래요. 이동관도 당시에 YS 밑에서 홍보수석이 했던 사람이고 제가 잘 아는 동창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과 이명박의 실체 경험을 잘 참작해서 지금 상당한 위기고 국민이 그냥
각각하게 만인 대 만인의 불신이야. 만인 대 만인의 도둑놈들이야. 일본만 민나 도로바대에서 전부 도둑놈들이야. 다 해먹는 거야. 다 해먹는 거야. 뭐 새만금으로 해먹고 태양광으로 해먹고 무슨 뭐 사대강 보 짓는다고 해먹고 또 부신다고 해먹고 다 해먹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정치인 중에서 부패 안 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일 겁니다. 송영길이 뭐 돈 300만 원 받았다고 지금 뭐 19명 그 발표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발표가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나 댓글에 이런 걸 보냈어요. 댓글에 아시아투데이라는 방송에서 좌빨들 명단을 싹 발표했더니 구독이 하루에 9,800명이 늘어났다. 명단을 올리면 구독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하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도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윤 대통령은 크게 실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직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주변 단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점 두세 명. 그건 뭐 지금 그거 따져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집행유예로, 정치적 집행유예로 좀 밀어놓은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법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리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흉악무도한 어떤 정신이상자라고 할까 아주 인생의 줄을 놓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이 나라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노력하면 뭔가 좋은 직장을 거둘 수가 있고 적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야만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정치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은경의 혁신 같은 것은 이재명이나 해라 그래요. 그리고 김은경 그런 거 신경 많이 쓸 거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당할 거예요. 우선 정치의 부정부패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상벌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광주 5.18, 제주 4.3 사건 이런 등등의 엄밀하고 정확한 상벌을 가져야만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 자기는 그냥 끼어지지 않고 엉뚱한 자식이 가서 유공자라고 돈 벌어먹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경제적 이권 카르텔, 이건 우리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걸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지금 잡아들일 놈들 많지 않습니까? 50억 카르텔을 비롯해서 많아. 그만들어서 잡아 넣으세요. 구속영장 선고해갖고 부인되면 또 집어넣고 부정되면 또 넣고 계속 넣어. 박영수도 2번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북 주사파의 반사회 활동이 사실은 가장 부도덕한 집단입니다. 가장 부정한. 지금 문재인 시절에 벌어졌던 많은 큰 사건에 친북 주사파가 개입이 안 된 게 없어. 다 개입돼 있어.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잘 잡아서 일단 박영수는 구속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혁파 의지를 보였는데 그것도 갈 길이 멉니다. 선관위원 그리고 상임위원 이거 바꾸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발굴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는 내년 선거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 그리고 선거에서 지거나 지금 현재처럼 몇십 명 차이가 나거나 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걸로 여기 똥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식물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해서 문재인 쪽에서 벌렸던 그 문제는 나중에 다른 스카우트, 월드 스카우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따져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홍보 운동 할 거 없습니다. 우선은 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준비는 좀 부족했지만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아 부족했지만 유례 없는 60년 만의 폭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이 폭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구나.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리야 장관이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그냥 심지어 그저 냉방 버스를 100대 갖다 놓고 문 열어놓고 더우면 거기 들어가라 하는 거 보면서 좀 애잔하더라고요.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지만 김문경 혁신위원장의 신유이가 쓴 글을 어제 제가 2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참 많아요. 아니 왜 그 남편이 투신자살을 했을까?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얘기지만 아무튼 간에 김문경의 잘잘못을 이거저거 개인 프라이버시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이가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응? 이재명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상민이나 몇 의원 한두 명 어쩌고 저쩌고 하지 겁이 나서 말 찍도 못하고 있다. 빨리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169명인가 170명인가 되는 국회의원 중에 말하는 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쟤들은 확실하게 망해야 할 정치 집단이야. 근데 이걸 망해야 할 집단인데 이쪽에 그걸 받아먹을 집권당 혹은 우파들이 한신무연지경이야. 그리고 요새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당 맺는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동안 부정선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특히 변호사들이 새로 합시다. 무릎을 뺀다는 거예요. 그거 왜 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붙어갖고 해먹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국민의힘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약간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국민의힘에서 자기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삼류민족이야. 응? 삼류국민이야. 과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장래에 절망합니다. 그나마 밉든 고맙든 근데 현직의 윤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일기당천의 자세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필요하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라도 이걸 꽉 잡으세요. 국내 질서도 잡고 이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하면 꽉 잡아요. 왜 대통령이 그걸 못해? 당연하게 해야지.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못하고 저렇게 당하잖아요. 밑에 있는 황아무개인가 하는 국무총리가 그거 대단히 수발도 못하고 자기 앉아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아무개하고 시계나 만들어 돌리고 자기가 정권이 올 걸로 착각을 했네.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 말은 좀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나는 그때도 비상사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야. 물에 물탄 술을 당하는 거야. 참 정말 머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돕는 사람도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 뭐 엿본 행동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면 이 더위에 조금 있으면 시원한 가을에 청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여러분 더위에 오늘이 뭐 서울 시내에서는 가장 폭염이 심한 36도 오늘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